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십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림은 좋았어요.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게 된다면, 과연 평화가 오냐 아니면 그 경쟁과 파국이 오냐. 그럼 불안 요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점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결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그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한미일 그 정상회의 직후에 그 중국의 그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힘에 의한 상황 변경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네. 윤 대통령은 와서 압도적 힘에 의해서 평화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힘과 이 힘은 뭔 차이가 있는지 다른가? 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세계 패권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유럽에서의 독일과 그 영국의 패권 경쟁, 동아시아에서의 사실상 지금 일본과 우리가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 너무 경도되는 네. 건 또 아닌지,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그 자위대가 그 사실 파견할 수 없는 군대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한미일 그 군사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또 열어주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그 환대받고 그림은 좋았는데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달나라에 사시는 것 같아요. 달나라? 네, 달나라에 사시는 왜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역대 정부만큼 북한의 위협이나 어떤 도발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근데 혼자 도발이 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달나라에서 생각하시는 저도 것 지금 같아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북한이 지금 뭘 한다고 특별하게 맨날 북한을 때려서 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저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만은 네. 아유, 당연히 지금 비판적이죠. 네. 자기 살기도 바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지금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혼자 부추기고 있고, 덕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지정학적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있지도 않던 일본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뜬금없이 한미일 정상과 함께 우리가 최전방에 서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제일 앞자리에 서 있다는 게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한반도를 또다시 전장에 신냉전의 최전방에 세우는 맞아요. 그런 지정학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탁월하신 분이다. 있지도 않은 북한의 위협을 만들어내가지고 한반도를 다시 신냉전의 최전방에 세우시는 특별한 재주를 부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우크라 전쟁 같은 경우에도 자동 참전 국가 수를 괜히 늘려놓지 않았어요? 위험하게? 왜 그런 걸 또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한미일 미니 나토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 한미 방위 수호조약에 의해 가지고 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북한 문제가 있으면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과도 미니 나토처럼 이렇게 상호 안보 체계를 만들고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남중국 회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북방 문제에서 늘 마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개입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문제도 우리가 개입해야 됩니까? 아 참네요. 있지도 않은 위험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셨다. 그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은
이게 군비를 통한 콜드워가 아닙니다. 결국은 미중의 무역 갈등입니다. 경제적 문제라는 본질을 잊지 말고 파고들어야 되는데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경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심화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방금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게 갈 건데, 물론 이제 안보가 뒤따라가기는 하는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되잖아요. 유럽은 나토가 있고 동아시아도 나토 비슷하게 해서 안보로 포장을 하되 경제적인 그 이권을 지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한미일의 그 경제 그 생산력으로 보면 세계 30% 정도를 육박해요. 그리고 인구가 한 5억 이상 되는 거고 네. 중국의 경제력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좋다 이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은 거기서 우리가 보존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완전히 뭐 후진국이나 이른바 네. 개발도상국 상태가 아니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미중 패권에서 미국의 그 우리나라를 끌어들여서 넣으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보장을 받을 것이냐. 바로 그거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따라가는 구조가 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더군다나 그 미중 패권의 한 당사자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우리 네,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특히 막 얘기했던 대만 문제나 이런 거에 우리가 왜 개입해야 됩니까? 괜히 그걸? 껴들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이번에 왜 갔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1박 4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가서 도대체 한 게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미국하고 일본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냥 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왜 갔어요 도대체가 한 건 하나 대통령이. 있죠. 뭐요?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하겠다?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아, 그거 모르시구나. 그걸 내년 상반기에 할 건데 내년 4월 10일이 총선입니다. 총선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지금 이 뭐 나라를 거의 막 이렇게 막 위험하게 만들고 실익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공동성명 나온 거 보십시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어기는 국가다. 결국 적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짓거리라고 있는 겁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만 고립시키면 돼요. 네, 왜 북한만 이런 고립시키면 거죠?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총선 대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요? 게 그냥 소신인 것 같아요. 소신? 소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단 뭐 꿈속에 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 계속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꿈속에서? 저는 처음에 이걸 이제 김태호 차장 탓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태호 차장이 MB 정권 때도 안보 파트 일을 했잖아요. MB 정권 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그 최근에 그 8.15 경축사라든지 이런 그걸 들어보면 공산 전체주의 얘기겠고 반국가 세력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위장한다 그러고 민주 인사를 위장하고 뭐 인권 인사로 뭐 위장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가상의 적을 악마화해서 그 악마를 부시려면 이른바 보수 세력이 결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갈라치기의 유형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통합적인 메시지를 많이 줘야 되고요. 그 통합의 메시지라는 게 곧 민생과 경제를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득점하는 건데 대통령이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 스스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메시지는 전혀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갈라치기 됐을 때 내부의 싸움만 하는데 그 네. 혈안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정말 이상하고요. 정말 남한테 다 퍼주기 위해서 간 건지 그냥 퍼주는 것때 퍼주고 끝나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퍼줘가지고 결국 우리가 완전히 지금 거의 탈탈 털리는 상황이 되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 거를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이제 대통령 생각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121 사태입니까? 김신조가 막 갑자기 네.
이 북한산 쪽으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없던 소련군이 생깁니다. 갑자기? KGB도 막 생기고, 네. 예, 중국은 그 모택동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홍위병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까지 수출한다.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노 변호사님이 심리학 전공도 하셨는데 우리 이제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김태효 뭐 차장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거 유튜브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정신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의심까지 돼요. 네, 이게 이 정도 그 확고한 신념이 생기려면요, 그냥 외부에서 조금 누가 얘기해주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데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선거 같죠, 이 그죠? 정도의 행동이나 일관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본인이 정말 기본적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믿고 있었다는 것밖에 사실 얘기가 안 돼요. 상상력의 근데 나는 과잉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어. 좀 황당한 게 이런 그 정치적인 철학이나 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이 임명했어? 그러게 그 말이야. 민주당 당시까지는 그게 발현이 안 됐던 것 같아. 검찰총장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그때 당시 공안을 했으면은 그게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공안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김철근 실장님 이야기에 100% 동의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서 한반도의 문제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는가요? 우리 뭐 산업부에 일하는 관료라고 해서 국제 정세를 몰라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려면 공부를 국방 안 문제에 대해서 한다니까. 최소한의 보편적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더 얘기 나가면 위험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을 하고요.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그런 얘기는 안 했답니다.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결과는 지금 24일 정도에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한테 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이 말은 좀 하고 싶어요. 네.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인적인 관계나 뭐 또 정치적으로 어떤 유대 관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자 변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세게 그 밀어붙여서 결국 기시다 총리가 일본 내 그 지방선거였잖아요. 그 지방선거에 승리하는데 원동력이 도움이 됐죠. 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아마 이 오염수 방류 시기를 놓고 총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선에 영향이 가장 없을 때를 택해서 아마 가능하면 빨리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에서 말한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약간의 이심전심 이런 코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적절치가 않죠.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아주 큰 문제죠. 아사히 신문에서 말한 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 같은 것들을 본인의 총선과 연결시켜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일본의 총리하고는 이렇게 밀월 되게 잘 관계를 되고.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야당 대표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없는 제도 만들어서 때려잡으려고 하고 참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종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결국은 불발됐습니다. 관련 상임위 과방위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고요. 뭐 대통령이 이제 한 번 더 형식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4일 날 뭐 그냥 밀어붙일 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10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원래 열흘간 기간 두고 하는 건데. 열흘 기간 주겠죠, 그래도. 왜냐하면 그럴까요? 과연? 그건 좀 지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9월 초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민주당 진짜 아니 실망스럽죠. 민주당이 네.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남국 코인, 그다음에 돈봉투 20명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 쫄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전투력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 언론에 나왔던 그 이상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네. 사실은 그 이동관 후보자 내정자가 상당히 약점이 많은 그 후보자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엄청 많죠. 네. 이른바 MB 홍보수석 때 이미 검증됐잖아요. 네. 언론 장악이 검증된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런 후보자를 놓고 네. 국민들과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네.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야당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당입니까? 민주당이? 예? 너무 답답하더라고. 한심해요, 하고? 한심해 정말. 지금 너무 야당이 전투력 떨어지고 너무 한심했다. 이 결론은.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 임명조차도 되지 말아야 될 뿐이죠. 이미 나온 아유, 것만. 지명도 안 되죠. 네, 지명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제가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쫄았다 라고 비판하시는데 맞는 것 같고요. 쫄았다 플러스해서 최근에 원래 실력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까지 보태겠습니다. 그래요? 실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실력 없잖아요, 최근에. 결론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아예 미리 포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강행할 거고 이미 이동관 씨에 대한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다 사실은 그동안 해명한 게 거짓말이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똑같은 재탕 삼탕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뭔가 이렇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도 없이. 왜? 그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정치는 분노의 축적과 그러니까 실정을 축적시켜서 그걸 결국 폭발시키는 게 선거 때 도화선으로 딱 만들어야죠. 선거 때 이제 그 결국 그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결국 선거로 결정되는 건데 결국 집권 여당의 인사나 정책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야당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내실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집권 여당은 마찬가지 반대로 본인들이 득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예? 득점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득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방어하다 끝나는 거 방어하다가. 방어도 제대로 저는 못하고. 이제 역대 최악의 행정부잖아요. 이런 행정부가 들어선 적이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의회 스스로가 의회 정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행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국회거든요, 사실은. 네. 행정부는 집행하는 곳이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 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법 기능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 자기들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명되는 순간에 임명되더라도 대통령님 우린 탄핵하겠습니다라고 민주당이 걸었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자료 부실 제공이라든가 유증죄 문제 등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인 탄핵 카드를 바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탄핵 카드 올려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만 줬다 이런 비난이 또 있고 보니 함부로 또 못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동관 씨의 힘이 막강하다고 또 지레 겁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면 누가 태우겠느냐? 이거 결과적으로는 야 조용히 입 다물지 않으면은 니네 공천 없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위기론 누가 꺼내니까 조용히 입 좀 다물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 엄청 발끈했던데. 아니 근데 배 구멍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누가요? 그 말씀하신 분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을 때 배에 구멍 내고 방향 바꾸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 기 뺏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만든 사람들이고요.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21석의 의석이 달려있는 수도권에 지금 국민의힘이 19석입니다. 네. 19석인데 내년의 선거에 간다면 이 19석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고 또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하면서 당정일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대통령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어요. 네, 내 그렇습니다. 얼굴에 치르는 거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5% 내외를 벗어나지 네.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18대 총선 MB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수도권에서 보수 세력이 이겨본 거 외에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항상 보수가 수도권에서는 위기였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전통적인 보수 진영 세력은 진영 대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과거에 3당 합당을 하면서 결국 네. 호남으로 소외시키는 전략을 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영남 PK를 극복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PK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영남이 반분된 거예요. 네. 그럼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호남의 출향 인사, 네. 향후들이 수도권의 3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호남 출신들에 대한 정서가 결국은 수도권 선거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보면 네. 보세요. 과거 지난번 총선 때요. 보수 세력의 호남에 후보도 다 못 냈어요. 당시에. 네. 미래통합당이 후보도 다 못 냈고 당시에 호남에서 득표했던 지지율인 그러니까 득표율은 5%도 안 5%도 됐습니다. 안 됐죠. 예. 예. 맞아요. 그런데 대선 지선 오면서 15% 평균 15% 정도로 그렇게 급상승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10% 이상을 얻으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적어도 30% 이상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호남에 대한 그 지속적인 네.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도 전라북도 네. 탓하고 호남이 SOC 몇 조 원 갖다가 해먹었다. 호남이 다 해먹었다. 그런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하죠. 예. 그럼 8개월 남았는데 김종인, 이준석 대표로 이어지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접근 이걸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결과론적으로 배에 구멍 내는 사람이 그런 말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 수도권 위기라는 사실인데 왜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당장 선거하면 국민의힘 수도권에서 뭐 강남 외에 이길 만한 데가 있을까요?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선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주죠.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정체불명의 검찰 독재와 그 부역자들이 전통적인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야기할 때마다 이준석 대표도 양두구역 했잖아요. 같이 반성하셔야지 좀. 반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그런 대표 것 말을 같아요. 들어보면. 그리고 예. 매우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후회를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제대로 다시 이제 올라서야지 그 후회가 의미가 있는 후회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란권을 모두 내쫓고 내가 당에 입성하겠다. 유혈 입성도 나는 생각하고 있다. 유혈 입성 이거 되게 큰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보통 이게 무혈 입성은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이거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여기서 못하게 할 가능성을 뚫고 뚫고 예, 뚫고 반드시 들어오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고요. 창당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난 이 당에 남아가지고 뼈를 묻겠다 이 뜻입니까? 이게 창당을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건데 그 다른 또 얘기도 있어요. 그 만약에 계속 장난을 치면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도 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창당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지 가능성이 닫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왜냐 상대가 하는 걸 봐서 네. 거기에 놀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시간이 임박했는데 갑자기 줄 것처럼 하다가 공천 안 주면 장난친다. 그런 경우에 대비되는 상황은 다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반란군이 들어와서 당을 그야말로 완전히 그 구태로 기득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네. 바로 잡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럴까요? 윤상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계와 천하용인은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해볼 만하다. 나는 윤상현 의원이 정말로 현실을 직시해서 제대로 말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윤상현 의원 말을 안 보입니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보니까. 윤상현 의원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상현 네. 의원이 네. 무소속으로 2번을 인천에서 당선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알죠. 예, 몸에 체득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한테 인천 와서 하루만 돌아다녀 봐라. 그러면 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네, 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쓴소리하고 올바른 말하고 제대로 좀 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수많은 분들이 전부 다 배에 구멍 내는 사람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승선 못 시키겠다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승선을 못 할지는 봐야죠. 세게 나가시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 세력 전체의 이야기로 저는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반란군의 수괴는 누굽니까? 그 누구요? 입장부터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에서는 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하셔야지만이 양두구역의 책임을 본인이 정치적으로 지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정치하실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때문에 또 구미정 의원이 약속을 번복하냐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비명계랑 친명계랑 또 이거 가지고서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체포동의안 표결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냐 아니면 가결시킬 것을 하는 문제인데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백현동 이야기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부터 정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일단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아예 일단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표결할 때 씩 나와버리겠다. 이게 지금 방법으로 나온 얘기더라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원내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최고위원들이 된다고 봅니다. 얘기했어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네, 방법으로 뭐 얘기를 정청래 한 최고가 건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원내 지도부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의 원칙적인 판단을 저는 뭐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전술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이겁니다. 백현동 사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은 비명계 친명계는 계속 이렇게 불화만 있을 겁니까? 시끄럽게? 서로 그냥 상처를 내면서 어떻게 된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유로운 공천의 확보를 위해서 여유로운? 본인들끼리 타협할 겁니다. 민주당은 또 이미 타협해요? 국회의원들만의 기득권 특권 정당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타협하고 정리될 그래서 것이다. 뭐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게 뭐 중요하냐?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적당히 윤석열 싸워야지 왜? 윤석열 누구랑 정부 싸워요? 적당히 비판하면서 나는 내년 총선에 쉽게 공천 받고 가자. 이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게? 지금 거의 그냥 포기 상태인데 말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까지는 기억 못 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대통령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탄핵당했지만 그 마지막에 있었던 짧은 기간에 있었던 그리고 좀 한 4년 가까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1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했던 일보다 더 많은 해프닝과 더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 소리를 안 합니다. 그거 뭡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조용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조용히 있다가 공천 받아야지. 민주당에서는 캐비넷 문제라든가 또는 뭐 과잉 나섰다가 찍히느니 그냥 조용히 적당히 개파 투쟁하다가 공천 받아야지. 이걸로 지금 담합해 있는 구조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공천 때문에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고 검찰권이 무서워서 다들 그냥 쉬쉬하고 있다. 저는 뭐 21대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저는 잘하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야. 21대 보통 이제 우리 김철근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국회 개원하면요 정당별로 입법 과제, 개혁 과제 이런 거 만듭니다. 그것도 안 만든 국회예요. 21대 국회가.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 청구가 어느 네. 시점에 될 거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8월 안에 된다 그러면 국회에 표결 없이 8월 안 하겠죠? 네. 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9월 달에 되면 이 법에 따라서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검찰이 정치적으로 그 민주당을 좀 골탕 먹인다 할까요? 좀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기를 9월 초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쿨하게 가는 게 좋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그 본인이 나가서 실질 심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8월 안에 청구하세요. 8월 안에 청구하면 임시국회 하다가도 중지할 수 있어요. 여야 합의로. 그렇죠. 중지해서 비회기로 만들어서 네. 가면 되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좀 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데 이게 9월로 넘어가면 정기국회이기 네. 때문에 이게 네. 중단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정해진 법에 의해서 결국은 보고가 되고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민주당을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요 이미 내부 동력을 상실했어요. 내부 동력을 상실했고 자정 능력이 별로 없어요. 검찰이 때려주면 때려줄수록 민주당은 더 살아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시간이 이렇게 벌써 돼버렸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 그리고 박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말씀 같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